방송이셨나 아니면은 블로그에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NOA솔루션 관련해서 워낙에 큰 대여가 이제 코스피에 이제 상장이 되다 보니까 큰 손들 소위 뭐 기관이라든가 네. 돈을 어쨌든 다른 종목을 줄여서 이제 그걸 어쩔 수 없이 채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수에서는 약간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가 사실 게임 NFT 이런 거 되게 좋게 봤었잖아요. 계속. 근데 급파님께서는 게임주를 되게 많이 갖고 있을 때 되게 과감하게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는 네. 약간 안티들을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좀 무서웠어요. 했던 거를 제가 기억을 네, 해요. 그게 약간 뭐 방에서도 약간 뭐 짤로 약간 돌아다니고 그래요? 약간은 하고 몰랐네요. 하여튼 네. 그런데 제가 근데 네. 그거를 이제 돌아보고 나니까 되게 적절하게 정말 비중 조절의 그 타이밍이 너무 적절했는데 제가 이건 또 끝나고 좀 찾아보니까 기사에서 어디서 인터뷰를 하셨 조선일보 인터뷰 한 적 있습니다. 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ETF들이 상장될 때 네. 요럴 때가 실제로 네. 수급이 순간적으로 몰리면서 네. 주가가 피크아웃할 가능성이 높다. 네. 요때는 매도의 기회를 좀 삼아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게 진짜 약간 헤지 펀드들이 주로 많이 하는 그런 네, 전략 중에 맞습니다. 하나잖아요. 네. 그 제가 여기서 그 절절 TV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무슨 소리냐면 2017년도 한 4분기 정도에 네. 한 가을 정도부터 2018년 1월 한 초중순까지 엄청난 코스닥 상승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셀트리온 이제 셀트리온이다. 이전 상장하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2017년 7월 달에 서정진 회장이 우리 코스피로 갈 거 임시주총 열겠다라고 하고 나서부터 쫙 간 걸로들 많이 기억하시지만 그때 뭐도 있었냐면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17년 5월에 교체되고 나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요 4대 은행들 A 뭐 W 뭐 이런 H 뭐 이런 은행들에서 그 리테일 고객들 중에 펀드 상담하러 오는 고객들 대상으로 이 ETF를 굉장히 권유를 많이 했고 그래서 단기간 내에 코스닥 150 ETF가 거의 4조에서 5조 가까이 설정이 된 것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2018년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코스닥 벤처 펀드를 론칭하겠다고 해서 더 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때 많이 돌아다녔던 소위 지라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코스닥의 비중을 높인다. 이게 같이 돌아다녔어요. 기사도 있지 않았나요? 기사도 나왔어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네네. 첫 번째는 ETF 매수로 그렇게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를 때는 주의하셔야 된다. 왜? 사실 트레이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거든요. 내가 이 주식을 고가에 사는 이유는 더 고가에 사줄 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액티브 ETF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사실상 기계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럼 기계 다음에 누가 사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것이 2017년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리고 이번 메타버스 ETF까지 2번 정도 관찰된 거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향후에도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어떤 이 근거는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라는 회사를 예시를 들면 1조 때 얘기를 하고 3조 때 얘기를 하고 4조 때 얘기를 해도 그 성장이 시큰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5조가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성장이 갑자기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노련한 트레이더라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을 내가 기가 막히게 잘 매매를 하는 분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는 첫 번째 적어도 눌림목을 좀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다른 성장을 찾아서 또 다른 뭐 일종의 저는 여행이라고 비유하는데 여행을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고가 산 종목을 더 먹었을 때 너무 환희에 차지 마라. 왜냐면 돌이켜보면 내 평단가 이하로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엄청 많죠. 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급파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구독자 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될 때 비중을 잘 줄이고 또 늘리고 알겠습니다. 확정적인 성장성이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메이드가 3만원 4만원일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보다가 10만원 넘어가니까 좀 관심 생기고 15만원 막 가니까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그렇죠. 어렵죠. 같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익은 길게 끌고 가고 네. 손절은 짧게 하고 네. 이렇게 되게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급파님은 또 그 이익을 끌고 가다가도 뭐 ETF 이런 설정이 되는 것 같으면 또 잘 팔고 네. 또 막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막 네. 이런 눈번 돈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또 팔고 그 어떻게 그 운용의 묘를 제일 많이 듣는 게 파는 게 어렵다라는 말을 제일 네. 많이 네. 들어요. 이익을 볼 때 파는 그냥 제 기준과 네. 손실을 볼 때 파는 그냥 제 기준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익을 볼 때 파는 제 기준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X축 시간, Y축 수익률의 개념을 전 생각을 해봐요.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21년 1월달에 제가 투자했던 종목이 이제 세트레가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했던 게 뭐 아프리카 TV 이런 것도 투자했는데 그 종목들이 되게 신기한 게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시세가 다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를 이제 빨리 사고 싶은 성향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한 수익률이 1년에 30-40%다. 그럼 이거를 뭐 12달로 나누면 한 3%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단리로 계산했을 때. 근데 내가 사자마자 한 달에서 두 달 만에 30-40%가 달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종목은 만약에 이거를 1년으로 늘려봤을 때 이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거의 3배, 4배가 나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면 한 달에 두 달 사이에 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포지션은 기계적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결국 기대 수익률이 달성되면은 그 이상 오르는 거는 내 거가 아니다. 맞아요. 약간은.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위메이드도 그러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포지션을 정리했었던 단가는 시총 기준 한 6조 정도 되는데 근데 처음에 줄이기 시작했을 때는 시총이 한 3.5조, 4조부터 조금씩 줄여왔거든요. 예. 그리고 뭐 빠지면 원래 비중을 다시 채우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위메이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단기간에 너무 수익률이 높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시간 대비 아웃풋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빠질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때 무엇부터 팔아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사실 이 절절 TV를 열심히 본 사람으로서 JD님께서 5%, 7%, 9% 되면 이제 종목을 어떻게 좀 조정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포트폴리오로 해요 사실. 그래서 전체로. 예, 그래서 5%, 7%, 전 10%로 하는데 제 포트폴리오에서 5%의 손실이 발생하면 이거는 내가 생각해 짜놓은 포트가 뭔가 너무 좀 시장과 다른 결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이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사이에서 디테일은 좀 있을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줄이는 걸 최우선 순위로 하되 근데 특정 종목만 너무 시장과 소외되는 느낌이 들면 이제 그걸 좀 더 줄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5%, 7%, 10%가 될 때마다 현금 비중을 뭐 예를 들어서 25, 35, 50 이렇게 이제 나름 세팅을 해놓고 많은 분들이 못 파는 이유는 되게 심플해요. 내가 지금 팔면 반등할까? 공포죠 그게 사실. 예, 반등하면 멘탈 또 나갈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줄이려고 해요. 저도 그래요. 예, 무조건. 왜 그러냐면 비우고 보면 객관적일 수가 있는데 채우고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신앙이 생기죠 갑자기. 네, 그래서 장기 투자도 좋고 뭐 회사를 믿고 동행하고 이런 거 좋은데 동행하실 거면 쌀 때 사시고요. 본인이 싸게 사지 않았는데 물린 다음에 동행을 주장을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 맞습니다.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절대 회사와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참고로 이거는 제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예 동행은 안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늘 포트폴리오를 100%를 다 그렇게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켠에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거 좋다.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제 주변 지인들 상담 아닌 상담을 해보면 포트폴리오를 뚝 보내요. 바이오 C사 비중 50%, 인터넷 K사 비중 30%, 그다음에 삼성전자 20%. 대부분이 약간 이런 포트예요. 네. 그러면서 뭐 장기 투자하고 동행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동행할 만한 기업 비중 따로 이렇게 좀 시장과 순응할 것 따로 이렇게 한번 관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같습니다. 진짜. 장기적으로 동행해야 되는 기업들을 정말 잘 분석을 해주시는 걸로 사실은 팬분들이 많이 생겨난 거잖아요. 네, 블로그에서 네.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그래서 소위 저희들
저희들은 뭐 바텀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 회사가 좋으면, 이 회사가 동행할 만한 회사면 시장 환경이 어떻든 간에 결국에는 목표 수익률, 네. 저희가 이제 타겟하는 회사의 가치에 가격이 수렴한다, 뭐 이런 결국엔 어프로치신 건데 네. 정말 그런 거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되게 분석을 잘해주시는 눈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한번 네. 그런 거에 대한 팁이나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고 싼 회사가 많아요. 근데 그 회사가 좋은 주식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작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한솔케미칼 같은 케이스를 이제 보면요. 회사는 늘 잘했어요. 과산화수소라는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고 투자를 꾸준하게 하면서 캐파를 늘려오고, 하지만 최근 일봉이 아니라 주봉 월봉으로 보면 한 3, 4년을 주가가 계속 박스권이었던 맞아요. 구간이 네. 있어요. 그럼 이 회사는 좋은 회사지만 좋은 주식이 된 거는 5년의 기다림 끝에 작년이거든요. 그렇죠. 예, 무엇이 바뀌었을까라는 걸 보면 첫 번째는 최소한 애널리스트 이익 추정치의 변화가 어떤지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 방법론은 제가 블로그도 썼지만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익의 상향을 이제 발생했을 때 주가는 이론적으로는 이익 상향치만큼 올라요. 근데 한솔케미칼은 이익 추정치가 50% 오른 동안 주가는 2배 많이 올랐거든요. 왜 그러느냐? 꿈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꿈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한솔케미칼은 뭐 아시죠? 음극재 관련돼서 이제 소재가 생겼죠. 그러니까 회사가 기존에 잘하던 거에서 이익이 정체되면 주가도 정체예요. 그럼 좋은 회사지만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익이 올라가면서 비로소 좋은 주식의 첫 번째 요건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요건이 그 좋은 이익에 좋은 꿈을 자극시켜줘서 밸류에이션을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뭐 페인트 회사 중에 네. 어떤 회사도 결국 이게 음극재 쪽에서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넥슨 그룹을 좀 주목을 했던, 그리고 주가가 변동성은 크지만 좀 밑에서 주목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결국에는 넥슨 그룹이 그리는 그 미래 속에서 이 회사가 어떤 포지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 그게 그룹의 변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좀 큰 차원의 변화, 그걸 전 내러티브라고 표현하는데, 좋은 이익과 좋은 내러티브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늘 이제 바퀴가 2개여야 잘 굴러가는데 1개면 힘들잖아요. 외발 자전거 타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힘드시니까 외발 말고 2발 자전거 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이익의 방향성, 하나는 꿈을 그릴 수 있는 내러티브, 두 가지의 관점 접근하자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크로스 파인더. 네. 근데 요 이익이 어떤 패턴으로 성장하고 증가하는지를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쵸? 예, 단적인 예로 아까 한솔케미칼처럼 과산화수소 회사인데 2차전지, 그리고 뭐 페인트 회사인데 음극재,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소재 회사인 줄 알았는데 2차전지 소재,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시각이 변할 때, 동화기업 예시도 제가 많이 드는데 건자재 우리 가구 여기 합판 보면 예, MDF 회사인 줄 알았는데 2차전지 회사야? 이런 약간 시각의 변화가 있을 때 큰 시세가 나는 것 같거든요.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그냥 저스트 MMORPG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를 한국에서 최초로 선도하는 회사라는 그 시각이 변할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니까요. 그 시각의 변화에 대해서 막 미주알 고주알보다는 큰 틀에서의 시각의 변화에 집중하시면서 애널리스트 리포트, 블로그, 유튜브 콘텐츠를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추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12월 28일에 28일인가요? 네, 제가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일단 당분간 좀 쉰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 많은 투자자분들의 네. 등대가 돼주셔야 되는데 언제쯤 다시 저도 팬인데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월 달에는 제가 드릴 말씀 별로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사실은 이번 달은 굉장히 오랜만에 월별 기준으로 좀 오히려 조금 손실이 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썼어요. 자신 있는 글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때 다시 글을 쓰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많은 리스크들 중에 이제 어떤 설과 에너솔루션 상장이라는 이슈가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자신감 있는 글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오실 때 또 여기서 한번 또 한 번 더 컴백 방송도 같이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원래 진짜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정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불러주시면 또 언제든 절절TV 구독자분들 위해서 찾아와서 많은 이야기, 도움되는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